자, 11번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 중에 기간 중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X죠. 2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X죠. 할 필요가 없죠. 전세권이 이미 자체가 뭐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3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축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개축이란 말은 때를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지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환 청구권 자체가 뭐죠? 상실한 건 아니겠죠. 4번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에 경합하는 경우, 물론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설정 순위 시기에 따라 우선 변제 순위가 결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겠죠. 5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에 하나요?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의미 없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이죠.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의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여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건물과 2층과 1층이 뭐죠? 구분 소유권인가요? 좀 명확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1층과 2층이 다세대 주택이고 한 가구라면,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시 한번 얘기죠. 1층과 2층이 한 개의 건물로서 뭐죠? 다가구 주택이라면 2층에 있는 전세권이 뭐가 됐어요? 경매로 소멸됐다면 예받아 넣는 임차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것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라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2층이 경매됐다 그래서 1층의 건물이 권리가 뭐 되진 않아요? 소멸하진 않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 맞는 질문이 되려면 1층과 2층이 뭐예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 개별 부동산이라면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지 틀린지 자체를 뭐 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요. 이런 건 뭐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아니더라도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2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라도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X래요. 근데 이 상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2번도 뭐죠? 답이긴 하지만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정지 조건부 전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할 수도 있고, 양도 이때 그 채권의 양수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죠? 맞고, 요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전세권은 담보 물건입니다. 따라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전세권이 담보 물건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가 돼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이런 전세금을 줬다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채권자고 전세권 설정자는 뭐죠? 채무자가 되겠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러면 역전현상이 벌어져요. 오히려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담보권인 전세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생겨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뭐예요? 소멸하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뭐예요? 쫓아가요. 뭐처럼요? 저당권처럼요. 따라서 이러한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어차피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채권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 전에는 안 되지만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정지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면 양수인은 뭐만 갖게 돼요? 채권만 갖겠죠. 따라서 양수인은 채권만 갖게 된다. 뭘 갖게 되냐면 무담보 채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라는 말은 전세권은 소멸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양도를 말하고요. 이때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결국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너무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4번 건물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법정갱신이죠. 등기할 필요 없죠. 따라서 등기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에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1번, 2번 지문은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 지문도 너무 좀 이렇게 난해한데 그냥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뭐죠?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크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넘기셔서 1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반복적이고 2번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면책적인 이런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원칙적으로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합의 해지 등이 있는 이유.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이 소멸이 되죠. 합의 해지가 되면 뭐죠? 전세권이 소멸되죠.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을 담보 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이때 전세권을 소멸한다는 말은 이때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그럼 양수인은 뭐죠? 무담보 채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X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죠?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분리양도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반복적이고 3번인데 일단 유익비 전세권자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출 금액과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면 되죠. 누가 선택합니까?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 점유권이면 회복자가 선택하고요.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가 선택하고, 임차권이면 누가 선택해요? 임대인이 선택하고, 전세권이면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 선택해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누가요?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전세권자는 지출한 비용 중 유입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하나요. 전세권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전세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4번, 5번 반복이죠. 15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므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2번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신고 소유자 연대하여 반환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X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그리고 이 건물에 뭐가요?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지게 되면 건물 철거당하죠. 그럼 이 건물에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지 못해요. 이 사람이 뭐 소액 임차이든 뭐 주택 임차이든 따지지 않아요. 어차피 토지에 대한 건물이 소멸된다면 건물은 뭐 하게 돼요? 철거당하게 되고요.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아무것도 뭐 보호받지 못해요. 뭐 저당권도 보호 못 받고 따라서 전세권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므로 요 4번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돼야죠. 왜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례해야 돼요. 1순위 저당권보다 뭐죠?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2순위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 모두 소멸하고요. 셋 다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5번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동행보고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전세권 무조건 소멸하죠. 동의하시죠? 근데요, 이거 알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의 한 60%는 틀려요.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는, 야, 개기나? 뭐 이런 생각. 나를 안 믿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 주에 또 내잖아요? 또 60%가 또 틀리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얘보다 빠르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얘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 부산에서 수업할 때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름까지 적어가 통계를 내더라고요. 이름까지 내가지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게 이제 인원이 많아요. 한 150, 그러니까 오전반에 한 150명 되는데, 거기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수강생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제로 듣는 분들은 한 150명, 오전반에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한 30명이 1회부터 4회까지 다 틀렸더라고. 30명 정도가. 그래서 제가 가끔은,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손 들어보세요. 하고 막 때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웃으시죠? 16번.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 전전세,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2번 전전세권은 원래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작아야죠. 그래서 전세금도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직접적으로 원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4번 전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자에 달리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 X. 전세권자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입니다. 경매할 수 있고요. 5번 전세권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사유가 전전세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전세권자에게 뭐죠? 고의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5번은 뭐죠? 맞습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죠? 이상하게 잘못된 거죠. 넘겨보시면 17번이죠. 갑은 을소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합의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데 그 을의 동의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갔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가 나온 기술은 틀린 것은 1번 병은 임차인이죠. 2번 갑의 병에 대한 미등기 전세 설정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 효력이 없다. X.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병의 과실로 주택이 훼손됐어요. 누구의 과실로요? 임차인의 과실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요? 불가항력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왜요? 전세 임대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은 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을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저자분이 이상하게 그죠? 2번, 3번 문제에서 그죠? 우리한테 혼선을 줘가지고 진도도 지금 못 나갔을 것 때문에. 그죠? 3번은 명확히 맞습니다. 그죠? 4번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일지라도 병에게 전세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갑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만약에 이 4번도 결국은 천재지변이더라도 면할 수 있는 거라면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또 수정해 놓은 것 같아.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현재는 병에게 전세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때 뭐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죠? 아무튼 답은 아니고. 5번 갑의 전세권에 소멸하면 병의 미등기 전세의 당연히 따라서 소멸한다. 왜요? 병의 원리는 갑으로부터 뭐죠? 넘어온 원리니까. 18번이죠. 답만 볼게요. 1번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도 소멸한다. X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돼요? 병한테. 전소된 을에게는 뭐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관계 많이 따로 분리하여 갑과 을사에 남아있게 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더럽게 길지만 반복적입니다.
1번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뭐에 가름할 수가 있고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5번 볼게요. 5번. 전세권만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전세권만이 설정됐다는 말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더라도 전세권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죠. 2번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 X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할 뿐이죠. 3번 임차인이 파산하면요 임대차의 해지 통고사예요. 전세권자가 파산한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X. 임차권만의 공통 소멸 사유고요. 전세권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났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임차권은 매달 돈을 내야죠. 근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어. 돈 주겠어요? 못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지 사유로 가는 거고.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뭐 파산 선고 받아도 돈 못 내더라도 뭐죠? 상관은 없으니까 전세권은 뭐가 아니죠?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맞고요. 이때는 바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5번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까 초반에 2번, 3번에 스텝에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자, 8장 담보물권에서 이제 뭐부터 나오죠? 유치권부터 나오고 1번은 기본적 문제죠.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우리 민법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4번 유통성이죠. 유통성이라는 것은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거래돼야 되고요. 뭐만은요? 저당권만은 따로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유통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학기론 시간에 우리나라도 저당권의 유통성이 있다라고 배우셨나요? 아니죠, 그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대해 유통성이 없는 겁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유통성은 뭐만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만 따로 건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치권을 좀 정리해 봐야죠.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안 졸업고요.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게 된 물건은 유치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뭐죠? 사란 얘기죠. 누구 거란 얘기예요? 자기 거.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반드시 묻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타인의 물건을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직접 점유자로 했다면 이때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 그죠? 따라서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치권자가 뭐 한 것으로 봐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유치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위법한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어떤 학설은 유치권 아예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설은 반환 청구권만 없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학설이 대립될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뭐예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뭐가 없다고 기억할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목적물의 멸실이에요. 멸실되면 유치권자는 뭐하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고요.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인데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을 수리하고 개량한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신축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성립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성립되지 않죠?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도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증금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잘 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요 매매대금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내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발생시킨 원채권,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무슨냐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양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양변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필요비를 제대로 두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원래 채권이 뭐죠? 필요비.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이죠.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 아니라 뭐예요? 동시양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항변권인지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여했다, 유효했다면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으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뭐하지 못해요? 성립하지 못해요. 한 달 후에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대표적인 뭐죠? 법정담보물권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 간에 뭐가 없어도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뭘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인데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권자는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죠.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엽적인 거 정리하면 돼요. 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는다. 우선 변제권은 없죠. 유치권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건을 구비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죠. 세 번째,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수취할 수는 있어요. 다만 수취한 과실은 뭐하게 되죠?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게 되죠. 또 유치권자가 네 번째,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원칙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치권자도 목적물에 관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행위로서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반을 냈어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 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잡죠. 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필요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필요비를 이유로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그 목적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임차인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죠?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로서 가능하고요.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지만 타인 명의 저당권 설정이 유효할 수도 있다. 유효할 수도 있어요. 2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결과 물상대의성도 없다. 결론은 맞죠. 우선 변제권도 없고 무엇도요? 물상대의성도 없죠. 3번 불가분성은 유치권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X. 불가분성은 뭐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과가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은 예외가 없습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인 담보물권에 인정이 되고요. 5번 부종성이 완화는 약전 담보물권에 현존한데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담보는 뭐냐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고 근저당은 대표적인 뭐죠?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맞는 집입니다. 3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가 나에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어떤 채권입니까? 유치물에 관하여 생기면 조건함. 동시이해 항변권이 허용되는 채권은 쌍무계약에 의한 반대 채권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유치권에 있어서는 유치할 수 있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에 한정되고 있으나 동시이해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자기의 채무의 급부이므로 물건에 관한 경우 그 물건에 자기 소유 물건인 경우 것이 보통이다. 이해되시나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돈 안 줘요. 그럼 돈 안 주면 짜증 나도 못 준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죠? 그 물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동시항변권 주로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죠? 자기 물건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4번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에 있어서는 두 개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X입니다. 대가관계가 필요한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그렇고요. 유치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데 그치나 동시항변권은 지급채무 내용에 의하여 불문하고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 모두 자기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의 소를 제기했을 때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X인데요? 3번에 3번에 5번은 명백히 뭐죠? X입니다.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패소를 뭐로 바꿔야 돼요? 승소. 그래서 정답은 바꾸지 말고요. 해설이 없으니까 5번을 패소를 뭐로 바꿔서요? 승소로 바꿔서 그냥 정답을 유지하자고 얘기죠. 패소가 아니라 뭐로 바꿔자고요? 승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물상대에 관한 4번과 5번 문제는 저당권 할 때 할게요. 언제 한다고요? 저당권 할 때. 떼어놓는다는 얘기죠. 6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뭐죠? 틀린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유치문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침탈로 인한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자,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치권자에게 한 가지 권리가 더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요? 점유권도 있는 것처럼 유치권자는 유치권도 있고 뭐가 되세요? 점유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침탈이 있다면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침탈 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거 된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습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받으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구별 실익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점유고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등기죠. 유치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되고요. 동산이든 부동산 유치권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팔레티드에 맞죠?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요. 4번 유가증권도 점유만 하면 돼요. 따라서 배설을 요하지 않는데 중요하지 않고. 5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X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번 보증금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2번 수리비는 필요비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데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근데 지금 문제 뭐라고 했어요? 수리비는 후일 지급받기로 했어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죠. 3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점유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진 않죠. 다만 4번 위 3의 업자가 후일 그 컴퓨터를 우연히 점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겠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컴퓨터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3번은 점유하지 않아서 유치권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4번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죠? 성립하겠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적법해야 돼요. 위법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뭐자고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 원인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던 그럼 이 사람은 적법한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답은 몇 번이죠? 4번만 되는 거죠. 5번 틀린 것은 1번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임차인이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임차 유치권의 점유는 반드시 뭐예요?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 점유자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5번 유치권이 인정되면 무슨 판결이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5번은 뭐죠? 정확히 맞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 성립하고요. 거꾸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되기 때문에 4번 물건의 점유 전에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 소유권을 갖는다며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뭐야 돼요? 타인의 소유물이 하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뭐 할 수 있죠? 소멸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4번
채무자의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요.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예요? 상실한 거니까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받아서 해서 돌려받으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뭐죠? 되살아난다. 맞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점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습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는데 추정받아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죠. 작년도 문제죠. 작년도 출제하신 분은 유치권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세 문제나 냈어요. 세 문제. 약간 좀 사이코패스인가?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세 문제는 재미있는 건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냈어요. 작년에. 근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상권에서 어떻게 해요? 한두 문제. 유치권에서는 뭐죠? 한 문제. 이게 정상이지 유치권을 세 문제씩 내는 거는 좀 아니죠. 아무튼 작년 문제죠. 1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유치권의 대상인 그 목적물의 소유는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거라도 상관이 없고요. 2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3번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을 추정할 수 있다. X죠. 만약에 점유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생겼다면 그냥 뭐예요? 직접 행사하는 거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유치권과 같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대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가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위해야 된다.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함에도 위법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원상 복구 특약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 유효하죠. 따라서 5번 건물의 임차인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왜요?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아예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11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